자, 계속해서 297조 진도 좀 나가보겠습니다. 자, 과세권자 한번 좀 살펴볼까요? 우리 총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취득세 과세권자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어디입니까? 도지사. 도지사 동그라미. 그럼 서울은 어디가 되는 거죠? 특별시장이죠. 오늘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 인천,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광주. 제가 어디 갔다 왔어요? 광역시. 그래서 항상 여러분 취득세는 전형적인 도세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는요, 항상 무슨 규정을 적용하냐면요, 지방세 위임 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방세 위임 규정.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예를 이렇게 들어볼까요, 여러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응? 간음동 어떻게 써야 돼? 그냥 이렇게 할래요? 있죠? 네. 제가 이거 어떻게 봤냐? 버스 보고 밀렸던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자, 이 부동산 소재지가 밀락동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과세권자가 누구란 얘기 여러분? 경기도 도지사야. 그죠 여러분? 그러면 도청은 어디 있어요? 수원에 있어요. 수원. 물론 제2청사가 의정부도 있대요. 네, 이제 그거는 생략하고 일단 경기도 도청에 도지사한테 신고하니까 어디 가냐면 도청에 가야 돼. 근데 도청 소재지가 어딘가 봤더니 수원시대. 예를 들어서 수원시다. 도청 소재지가 수원이 돼. 그러면 의정부에 있는 부동산 취득해서는 어디까지 가셔야 돼, 여러분? 수원시까지 가야 돼. 그래서 수원시에 가고 경기도 도청 가서 도청에 신고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의정부에서 수원까지 가려면 서울을 통과해 갖고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원에 있는 모 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에 수원을 가려면 청량리에서 전철 몇 호선이냐 수원 가는 걸 갈아타 갖고 자다 보면은 누군가 와서 대걸레 자리로 발을 툭툭 찌면서 종점 왔어요. 다 왔어요. 내리세요. 하고 아줌마가 깨워줬어. 그럼 뭐 1시간인가 이상 걸린 것 같아. 그리고 거기서 다시 또 버스를 타고 경기대학교까지 갔는데, 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신고하려니까 어디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수원시까지 가야 돼. 그럼 여러분 딱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불편하죠. 내가 좀 세금 내려갈 때 기쁜 마음으로 가, 짜증나는 마음으로 가? 짜증나는 마음으로 가. 세법 들어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와, 짜증나는 마음으로 와? 요거 토요일날 세법 들어올 때 기쁜 마음으로 오신 분들 올해 꼭 합격합니다. 알아서도 해. 세법하고 사이 먼 사람은 합격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진짜 여러분. 자, 예를 하나만 더 이렇게 들어볼게요. 제가 저쪽 군대 생활을 저 남쪽에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거제시 무슨 동 합시다. 예, 있는 거제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가 되죠, 여러분? 경상남도 도지사가 취득세 과세권자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도지사한테 신고하라 돼. 그러면 도청이 어디 있냐면 창원에 있어요, 창원. 그러면 거제도에서 창원까지 오려면 거제도에서 충무를 지나서 고성을 지나서 마산을 지나서 창원에 들어와야 돼. 오다가 하루가 다 깨져. 그럼 가뜩이나 별로 오고 싶지도 않은데 여기까지 이렇게 많은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너무 불편해. 에이씨 안 갈래. 그래서 이렇게 어떤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 때는 굳이 어디까지 오지 말고 도청까지 오지 말고 네가 있는 어디에서 시에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신고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 또는 구청장이 그거를 도세니까 누구한테? 도지사한테 보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여러분? 지방세 위임 규정이랍니다. 그러면 결론 낼게요. 자,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자, 지방세법상 과세권자는 누군데? 경기도 도지사지만 취득세를 뭐 할 때는 신고하고 납부할 때는 굳이 도청까지 갈 필요는 없고 기초지방자치단체장한테 뭐 하면 신고 납부를 해주면은 그거를 도지사한테 보내주는 규정을 뭐란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입니다. 징수위임 규정. 지방세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기 잘못 썼네. 지방세 징수위임 규정이랍니다. 지방세 징수위임 규정. 그래서 항상 이렇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일 때는 무슨 규정을 정해서 징수위임 규정을 정해서 과세권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한테 갈 필요는 있고 없고 누구한테 하라? 기초지방자치단체장한테 신고 납부해주면 된다. 자, 결론 냅시다. 요런 규정을 뭐란다 여러분? 징수위임 규정이라 합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만 마지막 듣게요. 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상계동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소재하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여러분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권자는 누굽니까? 서울특별시장이죠. 그러면 취득세를 서울특별시장까지 올 필요 없고 그냥 노원구 구청장한테 뭐하면 신고 납부하면 그걸 받은 구청장이 누구한테? 특별시장한테 보내준다 그래요. 요거는 납세 의무의 편의를 배려하는 제도입니다. 납세 의무 편의 제도입니다. 징수위임 규정은 다른 말로 뭐란다 여러분? 납세 의무 편의 규정입니다. 불편하게 하면은 세금을 안 낼 테니까 편의를 봐주겠다 그 얘기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 지방세를 공부할 때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하는 지방세에는 항상 징수위임 규정이 적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거기 써져 있네. 징수위임 규정 적용. 당구장 있죠 여러분? 거기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납세지라는 말이 나왔네요. 납세지란 말 용어 한번 확인합시다. 자, 아시다시피 납세지 할 때 지자는 땅지자입니다. 그래서 납세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과세권자를 결정하는 장소적 기준이나 납세 의무가 납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장소적 기준을 바로 뭐라 하냐면 납세지라 합니다. 어디서 내야 되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장소적 기준.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납세지는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에 대한 다른 거 뭐 제치고 부동산에 대한 국세를 과세할 때와 지방세를 과세할 때 여러분 납세지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국세일 때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요. 부동산에 대한 뭐를 과세할 때는 지방세를 갈 때는 여러분 소재지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세냐 지방세냐에 따라서 납세지가 달라져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가끔 가다가 시험에 나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죠. 역시 중요한 내용이면서 우리 부동산 세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규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국세를 할 때는 납세지가 기본적으로 어디로 가는 거고 주소지가 되는 거고 지방세 할 때는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입니다. 소재지를 관할합니다. 자, 예를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매매를 했습니다. 이때 부동산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러분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답니다. 그리고 갑은 주소지가 어딘가 봤더니 서울
특별시 강남구 대치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고요. 양도자는 그 다음에 을은 취득자는 어디냐? 경기도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갑한테는 이 부동산의 매매로 인해서 우리 갑한테는 어떤 세금이 부과된다는 걸 알고 있죠? 우리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부동산을 취득한 을은 뭘 내야 되겠구나? 취득세를 내게 되겠구나 하는 거죠. 그러면 취득세는 국세고 지방세고? 지방세고. 양도소득세는 국세고 지방세고? 국세고. 그러면 그에 따른 납세지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자, 결론 낼게요. 그러면 이때 취득세 납세지는 어디란 얘기예요, 여러분? 서울 이 을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납세지가 어디가 된다는 얘기야? 서울 특별시가 되는 거죠. 왜? 취득세는 누가 부과하는 거야, 여러분? 도지사 또는 특강시장. 근데 주소지 물권 소재지. 지방세니까. 지방세 때는 뭐야? 물권 소재지죠. 물권 소재지. 그러니까 경기도 사람이 서울 노원구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러면 그때 취득세는 누가 먹어라? 서울특별시. 취득자는 어디 있지만 경기도 의정부시지만 과세권자를 결정할 때 지방세는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단 얘기입니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결론은 서울특별시장이 취득세 과세권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갑은 팔았으니까 갑한테 뭐가 부과되는 거죠,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겠죠. 그러면 이때 갑은 누구한테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냐 그 얘기 여러분. 자, 국세일 때는 여기 지방세는 누가 나왔고 지방자치단체가 나왔죠, 여러분. 근데 국세일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부 조직으로 나오는 게 뭐랬어요, 여러분? 세무서랬죠, 세무서. 어디 세무서? 어디를 관할하는? 강남구를 관할하는. 요게 실제 기출문제이기도 합니다. 저 양도소득세 납세지가 어디냐? 양도소득세를 누구한테 신고 납부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갑은 양도자로서 뭘 부과되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뭐니까? 국세니까 물권 소재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 양도자의 주소지. 이해되시나요? 양도자의 주소지를 관할한 세무서장이 과세관청이 되는 거. 그러니까 양도자 주소지가 어디고? 강남구. 그러니까 관할 세무서는 어디가 되는가? 강남구 관할 세무서단 얘기죠. 그러니까 강남구 관할 세무서 가셔갖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런데 취득세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여러분? 서울특별시죠. 물건이 어디 있으니까? 서울에 있으니까 취득자 주소지가 아니라 어디다? 물권 소재지다. 어떻게 좀 구분되십니까, 여러분? 예. 이런 거는 안 쓰셔도 되고 그냥 사진으로 한 칸 툭 찍어 놓으시면 되죠, 뭐. 그래서 너무 판세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어느 정도 필기가 됐다 싶으면 그냥 사진을 찍으세요. 자, 포토 타임 빨리 10초. 요즘 사람들은 잘 안 써요. 젊은 친구들은 그냥 있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요거 한 카트 딱 찍는 거죠. 그래서 집에 가면서 사진 핸드폰을 보면서 복습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며 공인중개사가 누구한테 양도자한테 취득자한테 어디에 가서 누가 뭐를 신고하고 납부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사례를 들었더니 더 돌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씨. 그러면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국세는 어디다? 주소지다. 지방세는 어디다? 소재지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누가 취득하는 자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자, 다시 한번 취득세는 취득자의 주소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취득세 과세권자가 달라져요, 안 달라져요? 안 달라지죠. 왜냐하면 취득세는 무조건 지방세라서 어디가 되기 때문에 소재지, 해당 물건의 소재지니까 이 노원구에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부동산을 누가 취득했느냐? 서울 사람이 취득했냐? 강원도 사람이 취득했느냐? 경상도 사람이 취득했냐? 전라도 사람이 취득했느냐? 관계없이 무조건 취득세는 누가 먹는 거예요? 서울특별시장이 먹는 거죠. 서울특별시장. 그러니까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학계론에서 여러분 물리적 특성 혹시 들어갔나요? 부동산의 특성 배우셨어요? 아직 안 배우셨어요? 다른 과목은 진도 안 나간다? 이 새끼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 부동산 특성, 물리적 특성 아직 안 배웠어요? 토지 특성? 고정성, 부동성 뭐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여러분? 안 할 수가 없는데. 토지의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성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부동성, 고정성, 즉 위치 고정성이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자, 이게 똑같아요, 여러분. 지방세는 무조건 부동산은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야.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자 주소지가 어디냐는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그 취득세 과세권자 누가 되는가? 경기도 도지사가 되는 거죠. 서울특별시는 부동산 취득했다? 그럼 취득한 사람이 전라도예요? 경상도예요? 충청도예요? 묻고 묻지 않고 무조건 누가 되는 거야? 서울특별시장이 과세권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서울에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어디죠, 여러분? 빅3죠. 응?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면 서울에서 그래도 조금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에 있는 부동산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걔는 위치에 딱 고정됐기 때문에 그 부동산은 누가 항상 먹냐? B3가 먹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부동산 가격 높으면 그만큼 거치는 세금도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넣는 거죠. 강원도 평창군이 있더래요. 어디 있더라고요? 평창 올림픽. 최모 아줌마도 갔다 온 데잖아. 우리 감자 먹어요? 땅값이 싸요? 그럼 거기 세금이 많이 거쳐, 안 거쳐? 안 거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무조건 어디다, 여러분? 소재지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납세지에서 딱 1번만 보시면 됩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는 어디다? 소재지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방세 공통입니다. 근데 이게 국세를 때릴 때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가 되는 거야. 자,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고 합시다. 뭘 과세한다고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대.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야, 지방세야? 국세죠, 국세. 그러면 이때 종부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납세지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야, 소재지야? 주소지죠, 주소지. 그러니까 서울, 강원도,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의 부동산 전국구 갖고 있죠, 여러분? 제주도에 대한 부동산 갖고 있어. 그래도 납세, 종부세를 낼 때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소지로 간다는 거죠. 뭐는? 국세는 어디로 간다? 주소지. 여기로 가면 안 되겠지. 취득자 하여튼 의리내겠죠. 그래서 결론 여러분, 요거는 우리 지방세와 국세에서 납세지의 기본이며 공통이며 예외가 없고요. 실제 이런 게 시험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갑이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할 과세관청은 어디냐? 그러면 출제는 물권 소재지와 양도자 주소지를 혼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를 혼합해놓고 문제를 만드는 거죠. 자,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장 기본이며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납세문자 갑시다. 자, 결론. 납세문자는 별표 3개짜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정이고요. 2016년도 대비 강의할 때 이때는 여기도 역시 별표 3개 때려놓고 나온다. 준비하라. 그대로 시험에 나와요. 자, 일단 취득세 납세문제는 1번 보시면 됩니다. 1번. 취득세 납세 문제는 누구예요? 그러면 취득세 과세 물권을 자 밑줄 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취득한 자죠. 취득한 자. 이때 이 취득자는 공부상의 취득자야, 사실상의 취득자야? 사실상이죠. 무슨 과세 원칙에 따라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오늘은 딱 이거 하나만 알고 가셔야 돼요. 입문 과정에서.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실상 공부상 상을 들어간다. 상 들어간다. 그럼 여러분 무슨 상부터 받아야 돼? 사실상. 절대 놓치면 안 돼. 무슨 과세 원칙? 실질 과세 원칙. 손님 상 들어갑니다. 그럼 무슨 상? 그렇게 주기 안 맞네. 이런. 상 들어가면 무슨 상이 들어가야 된다고? 사실상. 그러면 사실상이 들어와야 되는 이유가 뭐다? 실질 과세 원칙이다. 그 얘기 여러분. 세법의 가장 근간이요 기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만 사실상이란 말이 나올 수 없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부동산 세법에서 뭐에 따라서 여러분? 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무슨 주의? 형식주의 과세였죠. 그래서 등록면허세 가갖고 사실상 찾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취득세 과세 물권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납세문제입니다. 근데 시험에는 2, 3, 4, 5, 6, 7이 나오는 거예요. 2, 3, 4, 5, 6, 7, 8. 여기다가 여러분 폰 두셔야 돼요. 2, 3, 4, 5, 6, 7, 8 묶으시고 시험은 거기서 나와요. 원칙은 잘 안 물어봐. 그 중에서도 여러분 다른 거 저기 했다더라도 우리 아까 거기 7번에 보시면 7번 요게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신설되자마자 3년 계속해서 시험에 나왔던 규정입니다. 7번이. 누구죠 여러분? 7번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밑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서.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을 두 글자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왼수. 저거 왼수. 이따 노트 검사합니다. 적으랬는데 안 적었다. 버티는 사람도 그냥 집에다 연락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세법은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가 일어났다. 그러면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그래서 무슨 특수관계인이 사과 팔았냐 그 얘기야.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수관계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인가 여러분? 왼수.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야.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관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요거를 매매로 인정을 하지 않고 뭐로? 증여로 봅니다. 증여. 그래서 거기 화살표가 뭐로 됐어요 여러분? 증여로 본다. 이게 원칙이야. 근데 우리 세법은 더러운 게 뭐냐면 뒤에 꼭 뭐가 붙어. 꼬리가. 다만. 그러면 시험은 뭐가 더 중요한가? 다만이 더 중요해요. 이게 이제 시험 대비야. 다만 교환이나 교환 등 대가 지급을 증명했을 때는 이때는 예외래 또 바로 올해 시험에 바로 2016년도 바로 요게 나왔죠. 교환. 난 시험 문제 보고 제가 놀랐어요. 어머 우리 학생들 저보고 냈네요. 교환에다 시뻘게 칠했어요. 다른 거 못 외워도 좋다. 대가 관계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규정이 많거든요. 대가 관계를 입증하는 게. 그거 다 외울 필요 없다. 교환만 신경 써라. 교환만. 그때 교환이 그대로 정답으로 나옵니다.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 차이점을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법에서 매매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법은 의미를 이해하셔야 돼요. 의미를.
단순히 법조문 몇 개 외웠다고 내가 세법을 한다 그러면 큰 오산입니다. 자, 그림이 이뻐야 되니까. 자, 이렇게 볼게요, 여러분. 취득했어요. 갑이. 얼마에 취득했느냐? 3억 원에 취득했어요. 요 3억 원은 실질거래가액이죠. 여러분 중개부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 배웠나요? 이 새끼야 네 거라만 해. 왜 남의 걸 자꾸 들쑤셔. 네 거도 지금 정신 사나워 죽겠는데 남의 거 물어보면 지금 생각이 나냐. 이씨. 여러분이 이거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내 부동산 소재를 관할한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질 거래가격을 신고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법에 따라서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런 거 아직 안 배웠어요? 어? 안 배웠어요? 이제 우리 김성 선생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제가 잠깐 먼저 할게요. 그냥 개념만. 여러분이 공인중개사가 되셔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뭘 체결하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 그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이내? 60일 이내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부동산 실질 거래가액을 신고하셔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부동산은 다 공인중개사한테 모든 의무를 다 실이 집어넣어놨어. 신고하라. 안 하면 그렇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가. 그래서 실제 지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졌다. 얼마의 매매가 이뤘다. 뭘 신고하라고 여러분? 바로 요거 여러분. 뭐? 실질 거래가액을 신고하게 됐어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갑이 취득했다가 보유하다가 갑이 을한테 여러분 뭐 했어요, 여러분? 양도를 했어요. 자,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인가 보니까 여러분 5억 원이 돼. 자, 제가 지금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 차이점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때 이 양도가 무슨 양도면 유상, 대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유상은 대가 관계가 존재하는 걸 말합니다. 그 대가의 종류는 묻지 않습니다. 뭘 받은 거냐는 묻지 않고 대가를 받았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뭐와 뭐를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합니다. 우리 세법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에서 갑이 을로부터 대가를 받았으면 무슨 양도고? 유상 양도고, 대가를 받지 않았으면 무슨 양도가 되고? 무상. 그러면 이때 우리 세법에서는 이 갑으로부터 을의 소유권이 이전됐을 때 유상이냐 무상이냐가 어떤 차이점을 밝히느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빨리 친구 들어오라 그래. 응? 빨리 전화 걸어. 문자 볼래. 어머니한테 전화 온다고 그래. 이거 지금 중요한 거 할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오늘 이거 꼭 개념 아셔야 돼요. 이런 기본 개념을 잘 잡아야만 나중에 여러분 세법 본 개별 조문 들어갈 때 이해가 되는 거고, 이런 걸 우습게 알면은 맨날 1년 내내 해도 못 알아듣겠대. 자, 결론 낼게요. 무슨 양도면? 유상양도면 여러분 과세가 되는 가액이 뭐냐? 과세가액이 뭐가 되냐? 양도 차익이 됩니다. 여기서 양도 차익이라는 것은 양도 당시 양도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취득 당시 취득가액 얼마? 3억 원을 뺀 가액. 요거를 우리는 양도 차익이랍니다. 그림이 왜 자꾸 이상하게 되냐? 얼마의 양도차익? 2억 원입니다. 정말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상의 가장 전형적인 형태가 뭐죠, 여러분? 매매, 교환, 뭐 이런 거죠. 대물 변제.
그러면 매매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때는 과세되는 가액이 얼마다고요? 과세가액이 얼마다고요? 2억 원. 양도차익 2억 원이 됩니다. 양도차익 얼마예요, 여러분? 2억 원을 에 대해서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누구한테요? 판사랑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갑을 병정이 나면 갑을 대답을 해야 돼. 누구야? 갑이 누구야, 여러분? 양도자 갑한테 뭐가 부과돼요, 여러분? 양도소득세가 부과돼요. 자, 놓치면 안 됩니다. 매매 등일 때, 매매 등의 무슨 양도면 유상 양도일 때는 과세가액이 뭐다, 여러분? 차익. 얼마? 여기 살했다면 2억 원에서 양도자한테 뭐가 부과돼? 양도로 인한 소득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 2억 원은 뭐냐면 내가 얼마 주고 사서 3억 주고 사서 5억 원에 팔고 얼마 이익 나왔다는 얘기야. 2억. 그걸 우리는 세법상 뭐라 그러는 거고? 양도 차익이라 하고, 요 양도 차익 2억 원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실현된 뭐로 봐서? 소득으로 봐서 부과하겠다는 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 양도소득세인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항상 도자예요, 수자예요? 도자예요, 도자. 외우지 마시고요. 양도니까 항상 누굴 잡는다? 도자를 잡습니다. 도자를. 이해하셨나요?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유상이 아니라 뭐 돼요, 여러분? 무상이 돼요. 그러면 이 무상의 대표가 뭐랬어요, 여러분? 증여. 증여와 상속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럼 여러분 뭘 선택하랬어? 상속을 선택을 했어요. 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네요. 제가 모 학원에 강의를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께서 제가 볼 때는 50이 넘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모친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이제 인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던 부동산에 대한 뭐 세금이란 말은 들어봐갖고 뭐 상속세가 부과된다, 뭔다 그래갖고 이분이 이거를 상속세가 과세가 되는 걸 피하려고 부동산을 팔아버렸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리고 저한테 와갖고 뭐라 하냐면 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공인중개사인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고객이 와갖고 자, 제 부모님의 명의로 지금 아파트 10억짜리 몇 억짜리가 있는데 5억짜리가 있는데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근데 돌아가셔서 제가 상속을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가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상속세를 안 내려면 지금 지금 팔아가는 게 돌아가시기 전에 파는 게 좋습니까? 그냥 상속을 받는 게 좋습니까? 세금 측면에서만 고려한다면 어떤 것이 좋겠습니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여러분한테 물어봐?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앉아 있었잖아, 사무실에. 그럼 그렇게 질문하면 여러분 뭐로 대답해야 돼? 예,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랍니까? 여러분이 부동산 전문가라고 믿고 여러분한테 와서 자문을 얻고자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그 소리예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공인중개사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끔 실무 계신 분들은 저야 이렇게 연락도 많이 합니다. 실무 계시면 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다 좋은데요. 예. 공인중개사를 너무 까요. 그래, 저보고. 저보고 너무 깐대요. 듣긴 안 좋겠지, 그러면. 그러면 당신이 전문가라면 전문가 지식을 갖고 고객이 상담을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상담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있다면 당신은 전문가고, 법무사한테 가라, 세무사한테 가라, 은행에 가봐라 라고 중개하면 그건 진짜 중개사고. 중개사니까. 맨날 남 중개만 해. 그게 중개사예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다. 그러면 중개사일지는 맞지만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5억짜리 아파트를 상속세 과세가 되는 걸 피하려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잘했다 그랬을까요? 잘 못했다 그럴까요? 응? 잘했다 그래 얘기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실수한 거야 그러라고 합니다. 당신은 실수한 거야 그럽니다. 안 내도 될 세금을 냈어. 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이게 세금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리는 여러분 실무 나가시면 다 분명히 여러분 느낍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옵니다. 부동산 전문가는 여러분들한테 세금 문제를 논하고자. 상속세는 아무나 내는 게 아닙니다. 다 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 공제 범위 안의 재산은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취득세만 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일을 하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버려갖고 엄청난 세금이 나옵니다. 어머니가 젊으실 때 산 부동산이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상당히 길은 겁니다. 그렇다고 비과세도 못 받았습니다. 양도소득세. 그래서 세금 왕창 났죠. 그리고 저한테 와서 잘했냐고 그러거든요. 공부 안 하셨죠? 세법. 세법은 16개밖에 안 나갔고. 그럼 하지 마. 자, 다시 한번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오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거고 이 개념이 1년 내내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 개념입니다. 유상, 매매로 인한 유상양도할 때는 뭐다 여러분? 과세가액은 양도 차익. 얼마죠? 살했다면 누가 내? 도자, 갑한테 뭐가 부과돼? 양도소득세요. 자, 이번엔 바꿉니다. 뭐로 갑시다? 증여로 가볼게요 여러분. 증여. 매매 계약서가 아니라 무슨 계약서 쓴 거예요 여러분? 증여 계약서. 증여도 계약서 써야 돼요 여러분. 증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 많어. 받아봤어야 알지 연병을. 요거는 무슨 계약서고 유상은 매매 계약서. 요거는 무슨 계약서야? 증여 계약서예요. 그러면 증여로 가면 이때는 과세가액이 얼마냐? 증여 당시 재산가액 전체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본다면 증여세는 얼마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5. 양도소득세 얼마에 대해서 여러분 요 그림을 보고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증여로 넘어갔을 때에는 양도 당시가액 이 전액입니다. 양도 당시가액. 그러니까 증여면 무슨 당시야 여러분? 증여 당시가 되겠죠? 얼마예요 여러분? 얼마? 5억 원 전체. 그럼 여러분 딱 봐도 과세가액이 어디가 커요? 어디가 커요? 무상이 더 큰 거죠. 그러면 이때는 5억 원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 전체에서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가 부과돼요. 누가 내요 증여세를? 갑이에요 을이에요? 응? 을. 양수자 을한테. 얘가 증여일 때는 수중자가 되는 거죠.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한테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가 부과돼요.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을한테 이전되는데 그 이전될 때 이 계약서가 매매계약서의 증여계약서에 따라서 과세가액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집니다. 정리합시다. 매매일 때 과세가액은 얼마 여러분? 양도차가 얼마? 2억. 증여면 5억. 그러면 일단 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증여가 더 큰 거죠? 증여세가 더 큰 거죠? 양도소득세보다. 심지어 만약에 이 사람이 취득가액이 3억 원이 아니라 5억 원이었다 봅시다. 5억 원. 취득 당시 가액이 얼마였다고 여러분? 5억. 그럼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없죠. 그럼 뭐는 안 내요? 근데 이걸 증여로 계약서 쓰면 증여 계약서 썼으면 얼마가 세야 돼요? 5억 원이죠. 이해하시나요? 양도세 항상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가? 차익. 그러나 증여는 뭐예요 여러분? 증여 당시 가액 전액.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증여일 때는 증여 당시 가액 전액 과세가 됩니다. 그러나 매매일 때는 뭐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액.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크기가 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차액에 대해서 결정돼요. 차액이에요. 자, 그 당저 얘기를 들어볼게요. 갑은 당초 취득할 때 6억 주고 취득했습니다. 6억 주고 산 걸 지금 얼마 팔았어요, 여러분? 얘는 이익이야, 손실이야? 손실이야, 손실. 내는 세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무슨 계약서 썼으면? 매매. 근데 이걸 뭐로 받았으면? 증여 계약서 쓰면 차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증여 당시 가액 얼마? 5억 원 전액 무조건 다 내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5억짜리 부동산인데 매매냐? 증여냐? 계약서의 종류에 따라서 과세 가액과 납세 의무자가 달라지는 게 보이십니까, 여러분?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이게 꼭 보이셔야 됩니다. 매매일 때와 증여일 때의 계약서의 과세가 종류에 따라서 계약서의 종류에서 과세 가액이 달라진다고요. 요것만 오늘 알아가셔도 여러분 기본 개정 입문 과정에서 부동산 세법에 닿을 전반적인 큰 흐름을 배우셨다 보셔도 돼요. 그러면 결론 냅시다. 갑이 을한테 실은 뭘 해주고 싶냐? 증여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나 누군가 봤더니 강남 아줌마. 나는 강남 아줌마. 그래서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해서 이벤트 해줘야 된다며 요즘은. 요즘 젊으신 분들은 이벤트를 엄청 좋아한대. 그래서 애한테 입학 기념으로 얼마짜리? 5억짜리 아파트 애 명의로 바꿔주려고 여러분한테 왔어. 공인중개사님인데 우리 아들이 이번에 초등학교 입학해갖고 그냥 조그만 거 부동산 그냥 5억짜리 하나 명의 넘겨주려고 그래. 입학 기념으로. 그런데요. 그런데 이거를 지금 증여를 하는 게 좋아요? 매매를 하는 게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또 대답해야 돼? 아이 참 시험법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결론 냅시다 여러분. 증여세가 크다, 양도소득세가 크다. 증여세가. 근데 실은 뭐다고? 실질은 뭔데? 증여인데 내가 애한테 애 명의로 아파트 넘기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부과되는 거야 애한테? 증여세가. 그러면 이걸 피하는 방법은 뭐야? 증여 계약서 쓰지 마시고 뭐로 쓰라고? 매매 계약서 쓰시라고요. 그럼 매매 계약서니까 과세가가 얼마고? 2억이고 도자 엄마한테 강남 아줌마한테 뭐가 부과돼? 양도세. 근데 이게 만약에 뭘 썼으면 증여 계약서 썼으면 증여 계약서 쓰면 누가 과세가는 얼마 되고 5억 원이 되고 그걸 누구한테 수증자 을한테 뭐가 부과돼요? 증여세가 부과돼요. 그러면 을이 뭘 내야 돼요? 근데 제가 을이 누구랬죠? 방금 전에? 아들, 초딩이랬죠. 제가 초딩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세법에서 학생 신분이 나와서 대학생이다, 대학원생이다 이런 학생 신분을 밝히면 여러분은 뭘 눈치채냐? 얘는 소득 창출 능력이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세법에서는. 세법에서 학생 신분을 밝히는 것은 학생 신분을 밝힌다는 것은 여러분한테 뭘 얘기하는 거다? 세금을 낼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을한테 뭐가 부과되는데? 증여세. 근데 제가 얘 초딩이랬죠? 그럼 얘가 초딩인 아들이 을이 증여세 낼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초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증여세를 누가 내줘야 다시? 강남 아줌마가 엄마로서 다시 내주겠죠. 뭐를? 증여세를 대납해 준다고. 그러면 강남 아줌마는 모두 넘기고 부동산도 넘기고 그에 따라서 증여세도 누가 내주고? 엄마가 내주는 거죠. 이 정도는 돼야 강남 아줌마야. 그러면 여러분이 주의할 게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학생이라 했죠? 증여세 납부할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가 증여세 대납해 줬죠? 그럼 우리 세법은 그거를 또 하나의 증여로 봅니다. 대납해 준 증여세를 별개의 증여로 본다고요. 그래서 뭐가 또 때린다고요? 대납해 준 증여세에 대해서 다시 또 증여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게 세법이야. 무서워 안 무서워?
무섭습니다. 여러분 세금 관계를 모르면 여러분 막말로 안 내도 낼 세금을 내게 된다고요. 세금은 맞아 봐야 합니다. 맞기 전에는 여러분한테 제가 아무리 없어 입에서 피를 토하면서 뭘 열강을 해도 여러분한테는 안 먹힙니다. 맞아 봐야 합니다. 세금은. 쌍코피 터져봐야 아이고 코피 터졌구나 그러는 거죠. 무섭습니다. 그러면 을한테 증여세를 엄마가 대납해리고 여기 대해서 뭐가 돼? 다시 그 대납해준 증여세를 또 안 해? 증여를 봐서 증여세를 내죠. 그러면 그걸 또 누가 내? 그럼 그걸 또 뭐로 봐서? 또 뭐 때려? 증여세.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럼 그걸 또 뭐로 봐서? 증여를 봐서 또 뭘 때려? 증여세. 그럼 그걸 또 누가 내? 엄마가. 그러면 무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끝이 없잖아. 0이 될 때까지 계속. 그래서 딱 대납은 한 번만. 몇 번만? 한 번만. 한 번만 증여세. 그러니까 증여세를 대납해주면 그 대납해준 증여세도 한 번에 뭐가? 증여세가 들어온다. 그러면 결론 냅시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서 결론 낼게요. 갑으로부터 을한테 소유권이 넘어가는 이전 형태에 따라서 세금 관계가 달라진다는 게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그러면 결론. 증여로 가는 게 유리하다. 매매로 가는 게 유리하다. 매매로 가는 게 유리합니다. 왜 유리한 건지 아시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이때 이 갑과 을이 혹시 누구라면 if 누구지간이면 왼수지간이면 설사 무슨 계약을 썼어도 매매 계약서 썼다 하더라도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증여로.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자식한테 매매 계약, 증여 계약서 썼는데 뭐 하려고 세금을? 탈세는 아니야? 큰일 나. 예. 예. 회피하려고 그래 돼. 절세와 탈세는 둘 다 공통점 뭐예요, 여러분? 세액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탈세와 절세는 둘 다 뭐다? 세액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그러면 탈세는 뭐고요? 법을 위반하면서 세액 부담을 줄이는 거고 절세는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액 부담을 줄이는 겁니다. 다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실은 갑이 을한테 무슨 계약서 썼어? 증여 계약서 썼어. 왜 계약서 썼어? 증여인데 아이씨 증여세를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증여 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 그래서 그 매매 계약 당사자이면 배우자나 직계 준비속이면 우리 세법은 요거를 매매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 뭐로 보겠다? 증여로 보겠다 그입니다. 그러면 이때 증여로 본다는 것은 결론 증여로 본다는 것은 수증자 누구한테? 을한테 뭐가 되고 증여세가 부과되고 또 뭐가 부과돼요? 뭐가 부과돼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국세 쪽에서의 뭐와 연결되고 증여세, 지방세의 뭐와 연결되는가? 취득세가 동시에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 가정합시다? 부동산이라고. 항상 우린 부동산 점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국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고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증여로 인한 뭐가 일어났으니까 취득을 했으니까 또 뭘 내야 돼, 여러분? 취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낼게요. 우리 그 규정은 이렇게 거래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의 부동산을 무슨 형식을 취했다? 매매 형식을 취했다. 그럼 우리 세법은 그걸 매매로 인정하고 안 하고? 안 하고. 뭐로 봐서? 증여로 추정하겠다. 그래서 증여로 추정해서 을한테 국세 쪽에서 뭐가 부과되고? 증여세,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뭐가 부과되고? 증여세, 취득세 내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단 이게 또 여기까지 보셔야 돼요. 반드시 여러분은. 비록 누구지간이지만 왼수지간이지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에서 대가를 지급했습니다라는 사실을 뭐 한다면 증명한다면 대가 지급 사실을 뭐 한다면 증명한다면 if죠. if. 그러면 그때는 다시 뭐로 보겠다? 양도로 보아주겠다. 그러면 결론?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이라 하더라도 매매로 인정받을 수는 예외는 있다 없다? 있다.
이런 거를 여러분이 맨날 혼자 이거 책을 보고 여러분 외워봐야 소용없습니다. 요거 여러분 요런 내용을 한번 집에 가셔갖고 그림을 한번 그래서 이해를 한 다음에 저녁 드시는 아저씨한테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기야 밥 먹으면서 내가 오늘 세법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설명해 볼 테니까 한번 들어봐봐. 한번 요거 설명을 하는 거야. 아저씨가 아마 밥상 걷어찰걸? 뭐 하는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요 관계가 우리 부동산 세법을 구성하는 기본입니다. 지금 제가 개별점을 잘 못 들어가고 있어요. 11월 25일자로 지방세 개정 시행령 개정안이 올라왔어요. 저는 이제 또 그거 작업 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차피 우리 올해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징수법 4개로 나눠집니다.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 제한법 4개 나누면서 지금 법이 싹 체계가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개별세법을 가능하면 안 들어가려는 이유가 들어갔다가 뭐 개정됐습니다. 개정됐으면 하면 여러분 돌아버려. 그래서 우리 인문과정에서 그냥 기본 개념만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꼭 좀 사진 찍으시고 요 내용을 이해해 주시면 여러분 오늘 거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